이 메타버스 공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과 좀 다르거든요. 전 세계의 글로벌한 메타버스 제3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죠. 메타버스는 모바일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중요한 건 비용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자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 공간은 더욱더 무한한 공간이고 글로벌 공간이거든요. 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오브젝트를 만들면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겠죠. 오늘 모신 분은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이시죠. 김지연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도 저희가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맞아요. 좀 말씀을 나눴는데 네. 오늘도 세계 2.0? 네. 네, 이 책의 그 사토 가스아키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일본의 마크 주커버그라고 불리는 분으로 차세대 IT 리더 중에 한 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 또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체도 운영하고 계시고 활발한 저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책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네. 요즘 우리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약간 좀 이렇게 한물 간 느낌이 들거든요.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 때문에. 예, 근데 요즘 AI가 나오면서 다시 이게 붐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둘이 궁합이 참 잘 맞거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은 엄청 무한한 공간이거든요. 그 안에 채워야 될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오브젝트도 많고. 우리 실제 물리적 세상에도 여기를 채우는 수많은 사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물처럼 디지털 공간인 메타버스도 그 입체적인 내용들을 채우려고 하면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줘야 되죠. 유튜브가 유튜버들의 컨텐츠로 운영되는 거고 똑같죠. 근데 그러려고 하면 툴이 필요합니다. 생성자들이 무엇인가 컨텐츠와 오브젝트를 만들려고 하면 적절한 툴이 필요한데 그때 적합한 게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자동으로 쉽게 이렇게 뭔가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원래 생성형 AI가 소설, 책, 글, 더 나아가서는 음악과 영상과 이미지 다양한 것들을 잘 만들어주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크리에이터가 무엇인가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창작 활동을 할 때 도움을 주겠죠. 이번에 그 메타가 실적 발표했을 때 거기 그 뭐죠? 이 메타버스 이 관련된 부서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3년간 정말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확신을 가지고 계속 투자하고 있죠. 아마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 AI, 이 생성형 이것이 활용이 된다고 하면 그런 비용들 면에서도 확 줄어들게 될까요? 비용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메타가 꿈꾸는 메타버스가 훨씬 더 리치해지죠. 그러니까 훨씬 더 풍부해지고 훨씬 더 사실적으로 바뀝니다. 메타가 만들고 있는 제너레이티브 AI 기술 LLM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샘이라고 불리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람마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람마는 일반적인 챗GPT하고 비슷하고 앞에 샘이 바로 메타버스하고 궁합이 맞는 거거든요. 현실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아주 정교하게 인식시켜주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 기반으로 메타버스가 연동이 되게 되면 메타가 꿈꾸는 세상이 정말 제대로 된 새로운 인터넷 세상이 되겠죠. 네.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비즈니스는 어떤 게 있나요? 가장 큰 건 디바이스죠. 하드웨어. 디바이스? 왜냐하면 이 책에서도 이제 저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를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MR 디바이스라고 부르죠. 머리에 쓰는 HMD 단말기가 필요한데 그 단말기를 메타라고 하는 회사가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네. 퀘스트 프로, 퀘스트 2, 3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다가 이제 그 접었긴 했는데 홀로렌즈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있고 삼성전자가 구글하고 함께 합작을 해서 만드는 또 디바이스가 있을 겁니다. 한 뭐 내년 초 정도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애플의 비전 프로도 내년도 상반기에 나오거든요. 지금 비전 프로를 다들 기대하고 있던데. 저도 엄청 기대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렇죠, 비싸죠. 네. 근데 앞으로 그런 디바이스가 경쟁적으로 나오게 되면 메타버스 세상이 한층 우리로 다가오겠죠. 마치 모바일 세상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열렸고 그 이후에 수많은 킬러 앱들이 나와서 모바일에 새로운 산업들이 잉태됐잖아요. 마찬가지 현상이 메타버스에서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비전 프로가 나올 때쯤 해서 그것을 디바이스를 충분히 즐길 만한 이런 그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나요,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의 VR 디바이스, 그러니까 메타가 만든 퀘스트에서도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 그래요? 게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소셜 파티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영상과 음악을 보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컨텐츠가 없어서 확산되지 않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가 아직은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근데 그건 금방 극복이 될 거고 애플의 비전 프로는 다릅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쓸만한 게 없고 컨텐츠가 없다 보니
기존의 맥북, 기존의 맥,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던 앱들 그걸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전략과 메타의 전략이 좀 다르죠. 아, 그럼 애플 사용자들은 그냥 바로 친화성 있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네. 아주 좀 그러니까 같은 서비스를 좀 다른 느낌으로 이용할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같은 서비스를 3차원의 입체적인 공간에서 떠다니게 하면서 볼 수가 있죠. 모니터를 2개, 3개 늘릴 수 있고 맥북에서 보던 영상을 그대로 끌고 와서 큰 화면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애플 매니아라면 아마 좀 비싼 비용이라도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AR, VR 쪽에 이 새로운 그 메타버스 시대를 확 당기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정확히 그렇게 보고 있고 예를 들어 메타의 퀘스트는 VR에서 시작해서 AR까지 확장되고 있고 애플의 비전 프로는 AR에서 시작해서 아마도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는 VR로 확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는 거죠. 네.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혼합 현실로.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또 결제단에서 큰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 메타버스 공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과 좀 다르거든요. 인터넷은 실물 경제와 많이 맞닿아 있죠. 그렇죠. 예, 우리가 배달시키면 오프라인에서 오잖아요. 그리고 택시 부르면 오프라인에서 오고. 네. 예. 그런데 메타버스는 온전히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즉 가상 공간 속에서 모든 창작 활동과 거래 활동과 소비 활동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의 글로벌한 메타버스 제3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기존에 있었던 신용카드나 기존에 있던 긴축통화도 연동되겠지만 메타버스와 연계한 디지털 화폐도 또 새롭게 주목받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페이먼트도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그대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이 메타버스 세상에 맞는 따로 이 새로운 결제단이 필요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간편 결제는 기존에 있었던 핀테크, 네. 기존에 있었던 금융 시스템 기반 하에 운영되고 있거든요. 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애플페이에서 결제하면 기존 신용카드 그대로 필요해요. 기존에 있던 은행이 필요하고. 자, 그런데 메타버스는 글로벌 화폐거든요. 네. 새로운 제3세계거든요. 가상세계에서의 새로운 가치 거래는 기존의 기축통화나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 하에 운영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메타버스하고 연동되었을 때 새로운 페이먼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안 문제, 이 보안 문제는 참 중요하잖아요. 특히 네. IT와 관련해서는. 근데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뭐 말씀하신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모든 게 다 뚫린다 이런 네, 얘기도 네. 있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뭐 이제 양자 컴퓨터는 뭐 오늘 내일의 기술은 그렇죠. 이건 아니고 좀 먼 미래니까 한 10년, 뭐 짧게는 한 7, 8년일 테니까 나중으로 차치하고 당장 메타버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월릿이거든요. 예, 메타버스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크리에이터가 창작 활동을 하고 창작 활동을 하면 가치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개인의 디지털 에셋이 중요하고 내가 오브젝트를 소유하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월릿으로 구현되고 그런 월릿은 대개의 경우에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으로 구현되었을 때 더욱더 신뢰 기반하에 운영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메타버스에서 보안은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인터넷 생태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하여튼 그 요즘 뭐 암호화폐를 북한에서 네. 사이버 그 조직에서 뭐 1조, 2조를 뭐 훔쳤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네네. 과연 이 보안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네. 이런 이제 걱정들도 되긴 하는데 네. 뭐 이거는 본인만 조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본인이 조심하면 가능하죠. 예를 들어 은행 창구가 털리는 것도 본인이 정말 철저하게 비밀번호 관리하고 조심하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게 탈취당하니까 문제잖아요. 그런 탈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금융권이 가만히 있지 않죠.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잖아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메타버스는 제3세계로서 기존의 경제계가 아닌 새로운 경제계의 페이먼트 시스템이 필요하고 원리도 중요하고 그럼 당연히 보안에 대한 부분도 더욱더 강조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안 솔루션도 각광받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메타버스 말씀을 하셨으니까 비용 우리가 이제 그 아무래도 그 메타라든가 이런 쪽은 아주 거대한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네. 결국 이것을 각 기업 단위나 뭐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네. 각 기업들 혹은 어떤 뭐 개인들 이런 식으로 뭔가 뻗어나가야 되는데 네.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잘 모르니까.
초기니까 예를 들어 이제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자고요.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던 게 2019년도, 2010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던 게 2008년도, 9년도 지나면서 2010년도부터 막 시작됐거든요. 네. 그리고 2013년도부터 본물처럼 터졌는데 그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민을 했죠. 우리도 앱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앱 만드는데 비용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앱 그냥 아무나 만들 수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 비용이 훨씬 더 떨어졌거든요. 메타버스는 모바일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입체적 공간이고 3D로 모든 것들을 화면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하지만 2, 3년, 3, 4년 지나면 앞서 얘기했던 제너레이티브 AI가 크리에이터들한테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기술 기반을 훨씬 더 편리하게 저렴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그럼 비용도 떨어지겠죠. 네. 중요한 건 비용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자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근데 그러한 어떤 그 미래 가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로블록스가 됐든 유니티가 됐든 네. 관련된 세계적인 그 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메타버스 관련된 주가만 빠지는 건 아니고 하긴 뭐 다 그 외 빠지긴 IT 기업들 하지. 주가는 다 빠지고 있거든요. 다만 메타버스는 왜 더 많이 빠지느냐? 계속 투자 단계니까. 그게 실제 성과를 거두는 단계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대표님만 해도 혹시 MR 디바이스 구매해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저희 어머님도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 어머님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은 메타버스 기기 안 쓴다고요. 저희 어머님이 사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디바이스가 싸야 되고요. 디바이스가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능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걸 쓸 수 있는 컨텐츠가 늘어야 되겠죠. 그게 시간이 걸립니다. 4, 5년 정도.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주는 길게 봐야죠. 네. 짧게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이 작년인가요? 우리 메타버스 열풍이 불 때는 뭐 너도 나도 다 개발한다, 뭐 한다, 막 이런 어떤 발표들이 있었는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그랬죠. 그 다음부터 MS도 뭐 철수를 한다, 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뭐지 이거 네. 이랬는데 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메타버스 준비 사항은 어떻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렌즈 관련된 사업을 철수하긴 했지만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능성을 믿고 메타하고 제휴를 하고 있고요. 구글은 삼성전자하고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 기기, MR 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메타하고 제휴를 맺어서 내년도 한 중반 정도 이후에 새로운 MR 기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많은 전 세계의 IT 기업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축소는 했지만 다른 방면으로 사업 전략적 제휴를 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메타버스가 이제 전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때는 그냥 마케팅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사용될 것이라는 거, 이거는 좀 와닿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산업용으로 이 확장이 됐을 때는 어떤 모습이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는 잘 그림을 못 그리겠더라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바일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기존의 컴퓨터 하던 것의 연장선 아니야? 라고 했는데 스마트폰에서는 과거 컴퓨터 웹에서는 못하던 걸 하죠. 택시를 부르고 배달 음식을 시키고 당근마켓에서 주변에 있는 뭐 중고거래를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잉태됐잖아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게임이 아니라 가상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오랜 시간 체류하다 보면 그 속에서 즐길 거리가 필요하고 네. 놀 거리가 필요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여기로 옮겨올 수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위챗과 카카오톡과 라인과 이런 서비스도 역시나 옮겨올 수 있죠. 또 물건을 거래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모든 거래 과정도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죠. 음악을 듣는 방식도 영화를 보는 방식도 메타버스에서 즐기게 되면 평면적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리치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인터넷 서비스의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화하게 되면 훨씬 더 경험도 풍부해지고 입체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는 거죠. 그 뭐죠? 저 여행 관련해서 네. 여행도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뭐 현지를 간 것처럼 이렇게 즐길 수 있다, 이런 것들. 근데 그 에어비앤비 CEO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실질적인 경험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어떤 네. 뉘앙스의 말들을 하면서 자신은 아직은 뭐 도입할 계획이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실질적인 그 생활 속에서의 서비스,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까요? 이게 잘 가늠이 안 가네요. 첫 번째 디바이스 보급이 돼야 돼요. 근데 디바이스 보급만 되면 두 번째 본물처럼 쏟아집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보급 시기를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애플 비전 프로가 내년도 상반기에 나오면 비싸요.
아무나 못 사요. 적어도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가격들이 좀 다운이 많이 될 거예요. 근거는 디바이스 업체가, 제조업체가 싸울 테니까. 처음 아이폰 나올 때 엄청 비쌌거든요. 그렇죠. 갤럭시 S도 비쌌어요. 근데 2013년, 14년도부터 엄청 싸졌거든요. 그것처럼 텀이 필요합니다. 저는 적어도 그 원년이 2025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2025년 되면 2년 후가 되면 디바이스 보급이 본물처럼 터질 것이고 그러면 컨텐츠와 서비스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겁니다. 에어비앤비 대표 입장에서야 당연히 오프라인에서 실물 경제 속에서 숙박이 팔려야지 자기들의 비즈니스가 움직이니까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어비앤비로 실제 오프라인에서 스페인을 가고 싶은 사람이 1000명인데 1000명이 다 못 가거든요. 그렇죠.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100명밖에 못 가거든요. 메타버스는 500명이 가상으로 가게 해주고 500명의 가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더 가고 싶어서 150명을 가게 만들 수 있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디바이스가 보급이 얼마나 맞습니다. 많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 달려 있군요. 네. 근데 그 기업 입장에서도 어쨌든 그 계속 투자만 할 수는 없는 거고 투자를 어느 정도 하면 이제 또 돈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1번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제조업체, 2번 그 디바이스에서 구현될 수 있는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 세 번째 그런 서비스가 잘 동작되기 위해서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가 먼저 터질 것이고 당연히 왜냐하면 디바이스가 보급이 돼야 그 시장이 잉태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첫 번째 제조업체가 먼저 터지고 두 번째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나오려고 하면 인프라가 훌륭해야 되거든요. 아까 언급하셨던 유니티와 같은 회사들, 그게 맨 아래에 있는 거죠. 언리얼 엔진 같은 만드는 그런 회사들. 그 다음이 두 번째 단계. 이걸 기반으로 인프라를 기반으로 앱과 서비스를 만드는 일반 카카오나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 이렇게 3단계일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이제 통신사가 있죠. 왜냐하면 메타버스도 새로운 통신망이 필요할 테니까. 일단 뭐 이 전달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 자체가 다르겠군요. 어마어마하죠. 기존의 컴퓨팅 성능보다 훨씬 더 파워풀해야 되고 두 번째 화면이 입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3D 그래픽 처리가 되게 중요하고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망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야 되고 세 가지가 필요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메타버스 세상이 된다는 것은 그로 인해 그 메타버스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다른 산업들도 뭔가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 같은데 맞습니다.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까요? 다른 산업 쪽에서는. 근데 항상 저는 메타버스들 그러니까 미래를 전망하려고 하면 과거를 조망해 보면 되거든요. 네. 예, 모바일과 컴퓨터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생태계가 어떤 산업에 영향을 줬느냐? 다 줬어요. 금융업, 통신업, 방송업 특히 미디어업, 컨텐츠업, 음악 엔터테인먼트 다 줬잖아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엔터테인먼트예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어쨌든 들어가서 보고 놀고 즐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거에 보고 즐기고 놀았던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화 되었을 때 많은 변화가 있겠죠. 엔터테인먼트, 방송과 영화 쪽, 음악과 이런 컨텐츠 산업.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산업인 거. 교육 산업. 교육업도 크게 바뀌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 유수 대학들을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실제 거기에 들어가서 몰입감 있게 입체감 있게 교수님의 그런 컨텐츠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어마어마 바뀌겠죠. 당연히 유튜브도 바뀔 거예요. 네. 메타버스 즐기는 유튜브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육 쪽도 많이 바뀔 거고 세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수많은 창작물들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지금 창작자들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틱톡 여기서 활동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 공간은 더욱더 무한한 공간이고 글로벌 공간이거든요. 당연히 창작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기존의 영상과 음악과 텍스트만 만들던 창작자가 이제는 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오브젝트를 만들면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겠죠. 네. 지금 이 세계 2.0 이 책에서 포스트 메타버스의 신세계라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저자는 저는 이제 약간 기술 중심의 비즈니스와 서비스만 바라보는데 이 저자는 상당히 박학다식하게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문학과 예술 속에서. 그런 면에서 저자가 말하는 신세계는 메타버스로 인해서 우주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저도 약간 허황된 내용 아니야 싶었는데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앨런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많은 IT 빅테크 기업들이 우주로 가는 걸 꿈꾸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10년 안에 우주 여행이 가능해졌다. 아무나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죠. 그렇지.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네. 뭐 수천만 원일 거라고요. 아무나 못 가죠. 근데 메타버스화 되면 그 우주 디지털 공간이 그대로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되어서 가보지 않아도 아까 에어비앤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가보지 않아도 가볼 수 있다고 하면
1000만 명이 가볼 수 있죠. 아니 1억 명이 가볼 수 있고 10억 명이 가볼 수 있죠.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신세계의 메타버스는 우주하고도 연동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저기 먼저 왜 달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그 달 분양해 준 사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땅 사가지고 내가 집 그랬죠. 짓고 저 쉬는 시간에 내가 만들어 놓은 별장에 가서 그랬죠. 쉬고 있는 것도 되겠네요. 그렇죠. 뭐든지 꿈을 꾸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달과 화성에 실제 보내고 네. 로켓을 보낸 다음에 정밀한 3D 카메라로 그걸 다 촬영을 해서 메타버스화 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공간을 내가 가볼 수 있는 거죠. 디지털 트윈으로. 네, 이제까지 김지연 부사장님과 함께 세계 2.0 이 책의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메타버스, 저도 좀 개인적으로 내년도 비전 프로가 애플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메타버스 열풍이 어떤 식으로 다시 구현될까에 대해서 되게 좀 호기심이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겐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